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는 3조 원에 이르는데요. 일부 직종에 한해 30명 미만뿐 아니라 30명 이상 기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종의 인건비 보조금입니다. 내년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규모는 약 3조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해 고용보험에 들고 월 190만 원 미만을 지급하는 30인 미만 고용사업체라면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높아진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기업이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인이나 일주일에 15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새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등 현행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으로 오히려 지원을 기피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보험료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신규 가입 보험료 지원 비율을 기존 60%에서 최대 90%로 늘리고 4대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액 절반을 2년간 세액 공제해주는 방안 등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 방안의 세부 내용이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지원 기간 등을 놓고 여야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편법 증여 논란에 휩싸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홍 후보자는 적절하게 세금을 납부했다면서 부의 되물림은 없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최근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은 이른바 쪼개기 증여입니다. 장모가 상가를 홍 후보자의 딸에게 물려주면서 세금을 대폭 줄여준 건데 앞서 홍 후보자가 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에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는 법안을 낸 사실과 연관지어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홍 후보자는 증여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적절하게 세금을 납부했다며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어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갑질 임대차 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는 부동산에서 추천한 계약서를 사용한 것이라며 지적된 사항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고 20년간 임대료를 거의 올리지 않은 곳도 있고 임대료를 내지 않은 곳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1998년 펴낸 저서에서 명문대를 안 나오면 근본적 소양이 없다는 글에 대해서는 20년이 지나면서 생각의 변화가 있다는 해명을 내놨고 과거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던 홍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자녀는 특목고를 가는 국제중에 보낸 것에 대해서는 특목고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딸이 기숙형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의 마지막 장관 후보자인 홍 후보자. 100여일간 이어진 중기부 수장 공백 사태를 내일 인사청문회로 해소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의 절반 정도가 산업재해 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 산재보험 가입률은 52.8%로 재작년보다 7.5%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광업, 제조업이 72.4%로 비교적 높았지만 음식과 숙박업은 43.3%로 9.4%에 그친 농림업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에 들거나 공적연금 수급권이 있는 비율은 73.3%였습니다. 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등 전체 비임금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47.8시간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가 인도와의 경제교류 센터를 통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합니다. 서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지 시간 8일 인도 델리에 문을 연 서울-인도 경제교류센터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경제교류센터는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과 인도 기업의 서울 진출을 돕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센터에는 15개 스타트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며 현재까지 3개 기업이 입주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만도가 8일 통상임금소송 2심에서 사실상 패하자 신의성실 원칙이 부정됐다며 대법원 상고방침을 밝혔습니다. 만도는 고등법원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2심에서 원심이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도 관계자는 통상임금 판결 부담액이 약 2천억 원으로 추정돼 1년간 연구개발 투자 금액과 맞먹는다며 극심한 기술 경쟁 속에서 1년간의 기술 개발 지체는 회사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르는 데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중소업체 사업주 300만 명에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이 지원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입니다. 정부는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고용 위축 우려를 덜고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가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 취업한 한국 청년의 직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가 최근 3년 이내 일본에 취업한 한국 청년 1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57.8%가 현 직장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의 연봉은 200만 엔에서 300만 엔, 2천만 원에서 2,900만 원 사이가 39%로 가장 많았고 3천만 원, 3,900만 원 사이가 26%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응답자들은 일본 취업 후 초기 정착 과정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견 문제가 결국 법정으로 갔습니다. 9일까지였던 직접 고용 시한은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미뤄졌고 제빵기사 측도 소송 준비에 나서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정부의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오는 29일까지 잠정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정부 명령에 따라 9일까지 제빵기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고 어기면 530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사 측이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잠정 정지를 요청했고 법원이 일단 수용한 겁니다. 법원은 소송을 통해 정부의 시정명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예상치 못한 결정에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2일 첫 심리를 포함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빵기사 노조도 이에 맞서 본사를 상대로 조만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본사가 가맹점주와 협력업체와의 합작 법인을 통한 고용만 고집하며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고용 포기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연장 신청했던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설명회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 기사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설명회 참석도 안 한 기사들한테 가가지고 지금 사인을 받고 다니고 있어요. 본사와 제빵기사 측 그리고 정부가 법적 다툼에 집중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수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수능은 당일 컨디션이 매우 중요한 시험인데요. 컨디션이 좋으려면 전날 밤에 잠을 잘 자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잠자는 습관을 교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지수 기자가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9시간 동안 치러지는 수능은 고도의 집중력과 사고력이 필요한 시험입니다.
따라서 당일 컨디션이 매우 중요한데 컨디션은 전날 밤 숙면 여부와 직결됩니다. 전문가들은 수험생 숙면의 관건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아무리 늦어도 자정에는 잠드는 것, 또 오전 6시에는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수면 패턴은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뀌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새벽까지 공부해야 했다면 지금부터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앞당겨 적어도 수능을 사나흘 전부터는 자정에 잠들 수 있도록 교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교정하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하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잠자는 시간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좀 더 일찍 자도록 노력하십시오. 기상 시간은 오전 6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장 입실이 끝나는 시간은 오전 8시 10분인데 의식이 완전히 잠에서 깨는 각성 상태가 되려면 잠에서 깬 지 2시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최소한 6시간은 자야 하는 이유는 기억력과도 관련됐습니다. 기억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렘 수면, 즉 꿈을 꾸는 시간대는 주로 새벽인 게 이유입니다. 숙면을 취하려면 점심시간을 이용해 햇빛을 30분 이상 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숫자 1이 4개인 11월 11일을 앞두고 유통업체들의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흔히 빼빼로데이로 알려져 있지만 가래떡데이기도 하고요. 또 중국의 연중 최대 쇼핑절 광군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대형마트부터 편의점, 면세점까지 손님 끌기 전쟁에 나섰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형형색색의 초콜릿 과자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편의점도 입구부터 내부 곳곳에 초콜릿 과자 코너가 생겼습니다. 빼빼로데이를 맞아 과자들에는 나의 마음, 칼퇴 1회권과 같은 다양한 선물용 문구들이 담겼습니다. 1년에 몇 번 없는 기념일이다 보니까 뭐 친구나 가족들한테 주려고 그냥 기분 내서 사는 편입니다. 빼빼로데이가 워낙 대목이라서 제가 점두나 매장 곳곳에 고객님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이렇게 진열해 놨고요. 특히 캐릭터 상품이 요즘 유행이라서 빼빼로와 함께 묶어서 그렇게 진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11일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가래떡 데이이기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들은 가래떡 나눔 행사를 열고 디저트 카페들도 가래떡을 할인 판매하며 동참했습니다. 이날을 기대하는 곳에는 면세점도 포함됩니다. 중국에서 11월 11일은 솔로데이이자 솔로들의 쇼핑 축제 광군제인데 사드 갈등도 봉합되면서 유커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매장으로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인터넷 면세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인터넷 면세점하고 또 오프라인 매장 동시로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이나 다양한 프로모션 이벤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이 마케팅 대목을 맞은 유통가. 불황이 깊을수록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선미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보나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 중국에서 화제가 된 예능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중국 후난TV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인데요. 스타들이 모여서 해외에서 중국의 맛을 알린다는 취지로 태국의 한 해변에서 식당을 열고 손님들에게 중국 음식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박송희 아나운서는 이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한 방송사에서 만들어서 화제가 됐던 프로그램이죠. 윤식당이라는 컨셉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이름은 중찬팅으로 첫 방송에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면서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중국의 톱스타 배우 조미가 스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태국 해변으로 떠나기 전에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음식을 만들거나 손님을 응대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중찬팅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윤식당과 너무도 비슷하지만 국내 방송사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만들어진 표절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네, 표절 프로그램이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비슷한 건가요?
네, 우선 여행을 떠나기 전 음식을 배우는 구성은 당연히 같았고요. 태국의 해변으로 떠난 뒤에 식당 안 주방의 구조, 조리도구의 위치까지 매우 흡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윤식당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역할을 했던 이서진 씨의 캐릭터 역시 한 남자 배우가 차용을 했고요. 특히 주인공인 조미의 경우는 정유미 씨가 착용해서 화제가 되었던 그 헤어밴드를 그대로 착용하거나 출퇴근을 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습까지 패션과 프로그램 속 생활상을 그대로 본땄습니다. 또 영업이 끝나면 출연자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을 먹으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마무리까지 구성뿐만 아니라 캐릭터 설정, 자막, 패션까지 그대로 윤식당을 따라한 겁니다. 네, 이 정도면 거의 중국판 융식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똑같으면 법적인 소송까지도 불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처럼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의 예능 프로그램을 표절하는 건 윤식당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로부터 제출받은 이 방송 포맷 표절 관련 국내 피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이 중국 내에서 표절로 확인된 프로그램만 이 방송사별로 JTBC에서 4개, KBS에서 5개, MBC에서 2개, SBS에서 9개, TVN에서 6개, 또 엠넷에서 3개 등 확인된 프로그램만 총 29개에 달했을 정도입니다. 네, 30개 가까이 되는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이 어떠한 대가도 없이 중국에서 여과 없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대체 어떤 프로그램들이 표절된 건가요? 네, 우선 대표적인 예로 이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엠넷의 프로듀스 101이 있는데요. 이 101 컨셉을 도용해서 중국의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 아이치이가 오디션 프로그램인 우상진화론을 제작한 겁니다. 이 프로그램 컨셉과 순위를 나타낼 때 쓰는 삼각형 모양의 CG까지 101 컨셉을 그대로 따라했는데요. 그 외 지원 방식이나 연습생들의 투표 방식도 비슷합니다. 이 프로듀스 101과 유일하게 다른 점은 101명의 연습생이 아니라 111명의 연습생을 선출한다는 겁니다. 네, 저도 프로듀스 101을 재밌게 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저 컨셉이랑 CG는 정말 별다른 고민 없이 프로듀스 101을 그대로 따라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프로듀스 101의 팬으로서 정말 화가 날 정도인데요. 네, 그렇죠.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런데 이 컨셉을 똑같이 도용한 건 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방영이 되었던 이 JTBC의 효린의 민박 컨셉 역시 이미 중국의 한 방송사가 그대로 표절을 해서요.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후난 위성TV에서 10월부터 방송 중인 친해적 객잔이 그것입니다. 네, 그런데 10월이면 효린의 민박 방송이 끝나기도 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효린의 민박처럼 류타오, 왕커라는 연예인 부부를 주축으로 이 중국 연예인들이 민박집을 열고 이 민박집 손님을 맞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컨셉이나 구성, 또 자막 형식까지 효린의 민박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이미 방영 전부터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지만 이 제작을 강행했습니다. 특히 후난 위성TV는 효린의 민박뿐만 아니라 이 TVN의 삼시세끼를 동경하는 생활로, 또 꽃보다 누나를 꽃과 소년으로, 또 SBS의 영재 발굴단을 신기한 아이로, 이렇게 제목까지 거의 흡사하게 표절하는 대표적인 문제 방송사인데요. 하지만 후난 위성TV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국 내 방송사들 역시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을 표절한다는 것이 더더욱 문제입니다. 네, 여기서 궁금한 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절이 당당하게 또 빈번하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러한 중국 내 한국 프로그램 표절은 4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의 국가신문 출판 광전총국이 위성방송국의 방송 포맷 수입을 제한한 이후에 정식 판권 수입이 아닌 포맷을 표절하면서 이 표절 사례가 증가한 건데요. 그런데 이후 표절이 노골적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해 7월 4드 배치 결정 이후에 한국 콘텐츠 수입이 어려워진 중국 업체와 또 방송사들이 중국 내 한류 금지령인 이른바 한한령을 빌미로 해서 한국 프로그램을 표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프로그램의 구성의 일부를 따라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제목, 또 출연진의 역할, 자막, 또 CG까지 거의 그대로 베끼는 수준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좀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공식 단체는 이 저작권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저작권위원회 측에서 이 방송 프로그램 포맷은 국제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표절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작권위원회 중국 출장소에서 법률 상담소를 운영 중이지만 이 법률 자문에 그칠 뿐 정부 차원의 대처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 표절을 당해도 속수무책인 겁니다. 하지만 이 문화 자원의 보호와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무엇보다 수많은 제작진과 출연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정당한 대가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표절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쌓아올린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나 반드시 보호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